시청 전에 해당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때로는 피보다 무거운 것이 신뢰이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깊은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위기는 거창한 폭풍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작고 불편한 기척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 시작은 초인종 소리 하나였다. 띵동 띵동 띵동. 남편 민수는 회사에서 특근이라 혼자 아이와 집에 있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려나가 보니 문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영업사원도 택배 기사도 아니었다. 이미 문 밖에서부터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김민수 씨 댁 맞습니까? 내 이름이 아닌 남편의 이름을 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신분을 밝혔다. 저희는 채권 관리 업체 사람들입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문 앞의 남자들은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연한 담배 냄새가 그의 코트에서 풍겨왔다. 김순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지로 확인되어 방문했습니다. 나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김순자. 남편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이고 어머니는 따로 사세요. 남자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아, 네. 그런데 여기 서류상 주소지와 피상 연락처 1번이 이곳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순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드렸습니다. 연체권이 더 이상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라. 연체요? 어떤 연체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한 남자가 답했다. 사채 대출 연체입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나도 모르게 문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다. 무슨 사채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확인하시죠. 그는 종이를 내게 건넸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여금 계약서 대여인 장도혁 차용인 김순자 대여금 금 3천만 원 이자 월 15% 연체 시 1 이자 3% 하루 연체 이자가 3%. 나는 숫자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건 합법적 금융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채였다. 더 일 키우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오늘 안에 김순자님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다음 조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거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이 방에서는 만화 영화 소리가 흘러나왔고 창밖에서는 평화로운 오후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 평범했지만 내 세상은 이미 평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겨우 속삭였다. 대체 왜 어머니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날의 나는 알지 못했다. 남편 민수는 그날도 야간 근무였다. 평소 같으면 일 끝나고 피곤하다고 메시지 한 통 보내고 잠들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민수에게 보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10분 뒤 전화가 울렸다. 서연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도 지금 받은 거야. 당신 엄마 연락돼?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의 침묵에서 답을 읽었다. 민수 씨 알고 있었죠? 아니, 그냥 엄마가 지난달에도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급한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도와줬어요? 응. 근데 200만 원이었어. 이런 건 줄은 몰랐다고. 단순한 돈 부탁이라고 생각했다고.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 말을 반복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답답함을 억누르며 말했다. 내일 바로 어머니 뵈러 가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서류를 다시 펼쳤다. 계약 날짜는 6개월 전. 2달 전부터 연체. 그 말은 곧 시어머니가 최소 4개월 동안 사채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어떤 돈으로?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번뜩였다. 혹시 또 빚을 냈나? 설마 더 있는 건가? 그 순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문 좀 열어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문을 두드리는 힘이 점점 세졌다. 사채업자였다. 나는 문을 더 꽉 붙잡고 말했다. 문 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여기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문 밖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얌전히 끝내자는 겁니다. 남편 오기 전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열지 않으면 더 곤란해집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람 귀찮게 만들지 마세요. 장도혁. 그 이름은 계약서에 있던 채권자 이름과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이제 시작되는 악몽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박순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왔다. 엄마, 문 좀 열어봐. 한참을 두드리자 뒤늦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왜 왔냐? 인사도 없이 나온 첫마디였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에 깊은 의미를 느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생활이 무너진 자의 방어적인 태도. 아마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사채 서류를 본 것을.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채까지 쓰면서 왜 말 안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걸 왜 내가 알아야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알아서요? 이게 알아서 될 일이에요. 지금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어. 그냥 가. 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도움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주소를 썼어요? 왜 비상연락처에 우리를 적었냐고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됐다고 했잖아. 돈도 곧 마련될 거고 다 갚는다고 했잖아. 뭘로요? 또 빚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정답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건 3천만 원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던 길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었다. 당신도 눈치챈 거 있죠? 어머니, 이게 처음 아니죠? 민수는 힘없이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돈 얘기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그냥 생활이 어려워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서늘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생활비 3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혹시 도박이나 투자 같은 거 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대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또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등기였다. 채권 추심 사전 통보서. 문서 아래에는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이라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점점 현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라 더 놀랐다. 서연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렸다. 숨기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우리까지 흔들릴까봐 무서웠어. 이미 흔들렸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차가워서 나 자신도 놀랐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우리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같이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출근하려 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습니까? 서늘한 남자 목소리. 장도혁이었다. 이 번호는 어떻게? 번호 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끌 생각 마세요. 김순자 씨 문제 언제 정리됩니까? 저희가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는 말은 이제 질립니다. 날짜를 말하세요. 지금은 금액을 마련할. 뚝.
일방적으로 끊겼다. 문자 메시지가 바로 도착했다. 오늘 안에 일정 제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합니다. 나는 출근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아파왔다. 숨이 막혔다. 이제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나는 딱 한 사람을 떠올렸다. 가장 전화하기 싫은 사람. 하지만 지금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친정 엄마였다. 잠시 후 친정집에서 그래. 결국 이런 일이 터졌구나. 엄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놀랍도록 침착했다.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 많았지? 응. 잘 왔다. 힘들 땐 숨기지 말고 기대야 하는 거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엄마는 손을 잡아주며 짧게 말했다. 그런데 서연아,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자. 내 시어머니 중독의 냄새가 난다. 나는 숨을 삼켰다. 도박이든 불법 투자든 다 똑같아. 중독자는 절대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숨긴다. 그리고 결국 가족을 끌어들인다.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원칙을 정해야 해. 감정으로 끌려가지 말고. 안 돼, 거절 협상 조건. 이 4가지 없이 해결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사체이고 내일은 더 끔찍한 것일지도 몰라.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으로 풀면 파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수를 다시 불렀다. 도망칠 수 없으니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거실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고 우리 부부만이 마주 앉았다. 민수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어머니 문제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손가락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 그 한마디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엄마는 예전에도 돈 문제로 힘들 때가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을 때의 보험, 투자 이런저런 걸로 돈을 잃은 적도 있었고 그때도 빚이 조금 있었어. 그럼 그때도 당신이 갚아줬어요? 그땐 어떻게든 해결됐었어. 해결? 누가요?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당신 그때도 빚 갚았죠? 응. 나는 숨이 막혀 목이 탔다.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겼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당신 마음만 불안하게 했을 거고 우리가 싸우게 됐을 거고. 그래서요? 그냥 숨기면 없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의 끝에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나한테 남은 마지막 가족이야. 그냥 버릴 수가 없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수 씨 가족은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내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그냥 돈 갚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해결하자. 끝내자. 이번엔 정말. 다음날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왔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 문제 오늘 끝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희가 사채 문제 해결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숨기는 거 없이. 그리고 이제부터 돈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도박 중독 치료 받으셔야 해요. 도박? 누가 도박을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크게 반발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거짓말해요? 거짓말 아니야. 나는 테이블 위에 독촉장과 계약서를 내려놨다. 이게 생활비 때문이라고요? 생활비가 매달 몇 백씩 들어요? 이자가 하루에 9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다. 그리고 사채업자 장도영.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그 사람 핸드폰에 어머니 통화 기록이 수십 통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움찔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표정이 무너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엔 이럴 생각 아니었어. 그때 처음으로 보았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은 한 인간의 붕괴를. 처음엔 친구들 따라 경마장에 갔어. 한 번은 돈을 따기도 했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돈을 잃으니까 그걸 메꾸려고 돈을 빌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등은 눈물로 젖었다. 나도 멈추고 싶었어. 그런데 빚이 쌓이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더라. 나도 무서웠어. 매일 무서웠다고. 시어머니는 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터지듯이. 하지만 나는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빚은 숫자지만 죄책감도 빚처럼 쌓여요. 이대로면 가족 다 무너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그녀의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무너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처럼. 우리는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세웠다. 모든 거래와 연락은 우리가 관리한다. 사체 상환은 합법적인 선에서만 해결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한다. 그날부터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 법적 대응 준비. 나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 예약을 잡았다. 사채는 불법이 아니지만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은 명백한 범죄였다. 상담 변호사는 말했다. 계약상 이율이 월 15%라면 연 180%죠.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방문 추심, 기록 남겨두세요. 협박성 내용도 모두 증거입니다. 나는 상담 내용을 정리해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약자가 아니다. 법이 있다. 싸울 수 있다. 두 번째 조치, 치료 시작. 나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박 중독 전문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 신청서를 쓰는데 시어머니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용기 내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3번째 조치, 맞서기. 문제를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장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희가 상황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연락을 담당합니다. 김순자 씨는요? 건강이 좋지 않아 당분간 연락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책임이라 무슨 수로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불법 추심은 더는 하지 말아주세요. 녹취 중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좋습니다. 얘기는 들어보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싸울 수 있다고. 며칠 후 우리는 장도혁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낡은 사무실 건물 3층.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다. 영화처럼 험악한 곳을 상상했지만 그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오히려 현실적인 위협이 더 차갑다는 걸 깨달았다. 자, 이야기하시죠. 나는 A사 용지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았다. 상환 계획서. 원금 3천만 원 외에 불법 이자는 인정 불가. 법정 이자율 연 20% 기준 재산정 요청. 월 상환액 150만 원. 추가 불법 추심 발생 시 계약 무효 및 법적 대응. 장도혁은 문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가 도와줬어요? 이 계획서 아마추어는 아닌데. 상환 계획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채는 무서웠지만 중독은 더 무서웠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웠다. 시어머니는 상담을 성실히 받았고 치료 프로그램에 매주 참석했다. 우리는 매달 정해진 상환금을 보냈고 장도혁도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3개월째 문제가 터졌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치료센터에도 집에도 없었다. 설마. 불길한 예감에 우리는 경마장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그녀가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초조하게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베팅용 막건이었다. 어머니. 내가 부르자 그녀는 놀라 막건을 감추려 했다. 민수가 달려가 막건을 빼앗았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 약속했잖아. 치료받기로 했잖아. 잠깐이야. 오늘만 마지막으로. 오늘만? 마지막?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나요? 진짜야, 진짜 오늘만. 나는 외쳤다. 어머니,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멈췄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안다고. 알면 왜요? 왜 계속 이래요? 나는 무너진 사람이니까. 그녀는 무너져 있었다. 체면도 자존심도 엄마라는 이름도 내려놓은 채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민수가 외쳤다. 아니, 사람은 변하지 않아. 버티는 척할 뿐이야. 그럼 포기하겠다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두려워. 나는 내가 두려워. 또 무너질까봐.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상처는 숨겨야 커진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았다. 우리는 그날 시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스스로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싸우고 싶다. 나를 버리지 말아줘. 그날 우리는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모든 돈은 투명하게 공개. 중독 치료는 끝까지 간다. 도망치지 않는다. 서명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 다시 살고 싶다. 상한 10개월째. 우리는 아직 빚을 갚고 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아마 몇 년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도망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주 상담을 받고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민수는 여전히 버거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 부부는 대화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 곁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중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